사람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굿모닝 미드나잇은 소리 없이 무너진 한 사람의 내면 독백으로 시작된다. 이 소설은 극적인 사건보다 지속되는 고독을 다룬다. 주인공 사샤 옌스는 중년의 여성이다. 그녀는 파리에 머물며 싸구려 호텔 방과 술집을 오간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단순히 우울하고 삶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현재는 과거의 상실과 기억 위에 겹겹이 쌓여 있음을 알게 된다. 사샤의 삶에는 반복되는 상실이 있다. 사랑의 실패, 결혼의 붕괴, 아이의 죽음,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배제. 이 기억들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는 뒤섞이고 갑자기 튀어나와 그녀의 현재를 잠식한다. 굿모닝 미드나잇은 여성의 고립을 매우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 사샤는 젊지도 아름답지도 부유하지도 않다. 그래서 사회는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한다. 이 소설은 묻는다. 여성이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세상은 얼마나 쉽게 그를 지워버리는가? 사샤의 냉소와 자기 비하는 성격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는 태도. 그녀의 유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이다. 굿모닝 미드나잇은 회복의 서사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설은 완전한 패배의 이야기 또한 아니다. 사샤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기억을 붙잡고 하루를 견뎌낸다는 사실 자체가 조용한 저항이다. 이 작품은 정신적 고립, 여성의 노화, 사회적 실패에 대해 지금도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어떤 밤들이 숨겨져 있는가? 이제 사샤의 고독한 내면 독백이 현대사회의 정신적 고립, 여성의 정체성과 나이듦, 그리고 상처 입은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역사책에 박제된 사실이 아니라 마치 우리 곁을 떠도는 유령 같을 때가 있어요. 이야기는 끝났는데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죠. 시작부터 좀 뜬금없는 인용구인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날 유령은요, 무슨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 아니에요. 바로 역사 속에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죽음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나침판 삼아서 유령이 들린 두 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는 두 개의 평행 세계를 탐험할 거예요. 한쪽은 한 여성의 지독하게 외로운 내면 세계고요. 다른 한쪽은 한 시대가 품었던 어떤 공동체의 찬란한 세계입니다. 전혀 달라 보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비극적일 만큼 너무나 연약했다는 거. 그쵸. 모든 비극에는 그 직전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두 세계가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그 연약하지만 분명히 번성했던 시간. 거길 먼저 들여다볼게요. 1920년대 바이마르 시절의 베를린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인 게이 하위 문화의 중심지였거든요. 클럽, 카바레는 물론이고 관련 잡지나 책들이 길거리 가판대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팔렸어요. 이 정도의 자유는요, 1969년 미국의 스토너 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시대를 앞서간 풍경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베를린이 공동체의 활기로 들끓던 시절과 나란히 소설 속 주인공 사샤는 자신만의 황금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한때는 나도 충만한 삶을 살았었다 하는 기억이죠. 여기서 개인의 역사와 공동체의 역사가 묘하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진 리스의 글이 왜 그렇게 소외감을 날카롭게 포착하는지 알려면 작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거든요. 심지어 어머니한테 넌 절대 다른 사람처럼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평생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그녀의 글 전체에 깊숙이 배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빛나던 세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적대감만 남는 그런 잔혹한 시장으로 변해가는지 그 쇠락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쇠락의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식민화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삶의 모든 순간이 마치 상품처럼 거래되고 구경거리로 변해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이 렌즈를 통해 보면 사샤와 베를린 공동체가 겪었던 압박의 본질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일상의 식민화가 두 세계를 어떻게 잠식했는지. 파리에서는 사샤의 가장 사적인 관계는 돈을 위한 거래가 되어버렸고요. 베를린에서는 법의 감시 아래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위태로운 거래가 됐습니다. 모든 게 시장의 논리에 지배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장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가난과 소외가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줘요. 거대한 도시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포식자처럼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짓밟아 버린다는 그 공포가 생생하게 느껴지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갑니다. 이 연약했던 세계들을 무너뜨린 그 압도적인 힘, 바로 거대한 기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파시즘, 그리고 비인간적인 근대의 공포를 진 리스는 이렇게 초현실적이고 무시무시한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팔끝에 눈이 달린 거대한 강철 기계라니, 모든 걸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정 없는 기계,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이 문학적인 은유는 곧 끔찍한 현실이 됐습니다. 나치 정권은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베를린의 게이 문화를 말 그대로 뿌리 뽑아버렸어요. 법을 바꾸고, 영업장을 폐쇄하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이건 어떤 광기가 아니라 아주 차갑고 계산된 파괴 작업이었습니다. 그 기계가 남긴 결과는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 5만 명. 나치 시대 동안 동성애 혐의만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수감된 사람들 중에 최소 5천 명, 많게는 1만 5천 명이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막대 그래프의 막대 하나하나가 전부 사라져버린 수많은 개인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나치가 왜 이렇게까지 파괴적인 캠페인을 벌였을까요? 그 배경에는 이런 뒤틀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그냥 개인의 정체성으로 본 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라져버린 세계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이제 그 어둠 속에 남은 메아리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정말 잔인한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 공동체가 가졌던 자랑스러운 역사는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고요. 반면에 잊혔던 한 작가의 목소리는 기적적으로 복원됐습니다. 오늘날 독일의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자국의 그 선구적인 역사가 아니라 미국의 스토너 항쟁을 기념하는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라고 불린다는 사실. 이게 바로 그 비극적인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두 이야기는요,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한 개인과 한 공동체가 겪는 고통을 보여주는 주제는 같지만 다른 방식으로 연주된 변주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 리스의 소설 제목에 영감을 준 시의 마지막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듯한 이 모호한 문장.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사라진 세계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